환자분들이 파스 붙여서 온 거 보면 진짜로 자기가 아픈 데다가 딱 붙여요. 근데 실제로는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정중앙에서 한 3c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립근, 거기다가 붙이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발바닥이 파스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파스를 딱 붙이면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햄스트링, 골반, 허리, 흉추 이쪽으로 올라가는 후방 근막 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있냐면 파스를 아픈 부위에다가 딱 그대로 붙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 실제로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이 파스 붙여서 온 거 보면은 진짜로 자기가 아픈 데다가 딱 붙여요. 근데 실제로는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스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피부에 붙이면 피부에서 그 주변 혈관으로 들어가고요. 그게 그 옆에 있는 신경 말단으로 들어가고 근육층으로 들어가면서 흡수가 돼요. 내가 만약에 아픈 부위가 여기 뼈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딱 붙이면 뼈 바로 위에는 혈류가 좀 적은 부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 끝에 뼈 있는데 무릎 뼈 가운데, 허리 정중간, 어깨 견복 밑에 이런 데 붙이게 되면 혈관이 별로 없으니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풍부하고 혈류가 많은 부위, 그러니까 통증을 만들어내는 게 신경과 근육이잖아요. 그 주변에 붙이게 되면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근데 아픈 부위 옆에 관절선,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그런 부위에다가 붙이게 되면 더 효과가 빠를 거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허리 정중앙에 뼈 있는 부위가 아니라 그 옆에 기립근 있는 근막 있는 부위에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어깨가 아픈 경우에도 견봉 위가 아니라 견갑골 안쪽의 근육 라인이라든가 승모근 이런 데 붙이게 되면 신경이 몰려있는 부위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파스가 단순히 이렇게 시원하거나 뜨거운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원리가 따로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파스라는 게요, 신경학적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핵심 원리가 바로 통증 관문 조절 이론이라는 거예요. 파스의 성분이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멘톨 성분이 있고, 캡사이신, 따뜻하고 따가운 느낌을 주는 성분이고요, 살리실산 메틸이 진통작용을 해요. 이런 물질들이 피부의 감각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면 강한 자극이 뇌로 확 들어가면서 뇌를 먼저 선점을 해버려요. 실제로 아픈 부위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아프다고 느껴서 파스를 붙이면 우리 통증이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통증보다 파스에서 오는 신호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감각밖에 못 느끼거든요. 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오는 신호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파스에서 오는 신호를 처리하고 통증 쪽에서 오는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통증을 줄이는 겁니다. 파스는 보통 몇 시간 정도 붙여야 효과가 좋냐면요,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파스 성분이 멘톨, 살리실산 메틸, 캡사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흡수가 최고치에 도달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4시간 이상 붙이면 더 효과가 좋아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라는 게 파스를 오래 붙여놓으면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피부 트러블, 이게 잘 붙어 있으라고 안에 접착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접착제에 의한 알레르기라든가 홍반, 가려움, 자극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제조사에서도 뒤에 설명서 읽어보면 6시간에서 12시간 사용 후 제거를 하라고 돼 있고, 대부분은 6시간 정도만 붙이고 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허리 한가운데에 붙이면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죠.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있냐면 허리 정가운데는 극돌기라 그러니 뼈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붙이냐면요, 정중앙에서 한 3c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립근이에요. 거기에 이제 흉요추 근막이라는 근막이 지나갑니다. 그 근막 주변으로 흡수가 돼야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파스 붙일 때는 가운데 붙이지 말고 가운데에서 3cm 떨어진 데, 거기다가 붙이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45도 각도로 쭉 내려오면서 만져보면 골반뼈 만져져요. 장볼 능선이라고 부르는 골반뼈가 만져지는 그 주변으로 쫙 파스를 붙여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하고 어깨 통증은 단순히 뭉친 데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또 붙이는 위치가 따로 있는데요. 목뼈도 정 가운데 붙이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목뼈에서 2, 3cm 정도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목빗근이라 그래요.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면 요 귀 뒤에 뼈 만져지잖아요. 요 뼈부터 쇄골까지를 연결해주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이걸 목빗근이라 그래요. 이렇게 잡으면 만져져요. 이 목빗근 가운데 이쪽으로 여러 개의 신경들이 나옵니다.
이게 머리로도 올라가고 승모근으로도 가고 등 뒤로도 가기 때문에 목이 좀 뻐근하신 분들은 이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여기다가 파스를 붙여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어깨 아픈 분들은요, 실제로 요 견봉이나 이런 데 붙이지 마시고 일단은 승모근이 좀 편안해야 어깨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에다가 좀 붙여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목비근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 등, 견갑골 주변 근육 만져지는 그런 부위에다가 파스를 붙여주면 어깨 통증에 좋은 효과를 받을 겁니다. 무릎은 어디에 붙이면 좋냐? 부위를 잘 찾아야 되는데, 무릎 아프다고 여기 무릎뼈 튀어나온 부위 여기다가 딱 붙이지 말고요. 만약에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내려가다 보면 온폭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이 온폭 들어가는 부위가 외측 관절선이라고 하는데 쏙 들어가는 여기다가 붙이세요. 무릎 바깥쪽이 아픈 분들은. 무릎 안쪽이 아픈 분들은요, 거위발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위발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튀어나온 뼈 있어요. 여기 튀어나온 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능선처럼 내려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만지면 아프거든요. 거기다가 붙이세요. 그러면 무릎 안쪽 아픈 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 오금이 아픈 분들은 오금을 보면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 그 주름에다가 붙이고요. 주름을 기준으로 위쪽 5cm, 아래쪽 5cm에다가 파스를 붙여주면 오금 통증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손목이나 팔꿈치 아픈 분들은 거기다 붙이지 말고 그 위나 손목 아플 때 손목 통증의 원인이 전완근이라고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아니라 요 위쪽. 이 위로 신경도 나오고 힘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목 자체는 연부 조직이 별로 없어서 파스를 붙여도 약물이 스며들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위쪽에 근육이나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다 붙이면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붙이는 거는 이 손목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보다 한 3에서 5cm 위쪽,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딱 걸리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붙이세요. 그러면 손목 통증에 효과를 볼 거예요. 팔꿈치도 비슷한데, 팔꿈치는 여기가 튀어나온 뼈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뼈도요, 여기다가 딱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힘을 딱 주면은 이 근육근하고 이 뒤쪽 근육근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되게 아파요. 거기다가 붙이세요. 그래야 테니스 엘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붙이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발바닥이 파스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발바닥이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부위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신발에 아주 좁쌀만한 1mm 정도보다도 작은 자갈이 하나 들어가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만큼 발바닥에는 정말 다양한 신경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7,000개 이상 되는 감각신경이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걸음을 걸을 때 충격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발바닥에는 근막 구조가 발달이 돼 있고 지방들이 거기를 쫙 감싸고 있어요. 그만큼 발바닥은 자극에 민감하고 반응성이 큰 부위예요. 거기다가 파스를 딱 붙이면 파스의 성분이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발바닥의 근막이요, 결국엔 우리 전신의 근막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발 모양이 틀어지면 그게 두통까지도 만든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면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쪽만 평발이거나 아니면 한쪽만 요족이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균형을 틀어지게 하니까 골반이 틀어지고 경추가 틀어지면서 두통까지 유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햄스트링, 골반, 허리, 흉추 이쪽으로 올라가는 후방 근막 라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발바닥을 이완시키면 뒤쪽 후방 라인이 부담이 감소하면서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일 때 시간과 위치를 정확히 지키면 효과가 훨씬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근막과 신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언제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제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한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 유지를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좋은 이유가요,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그만큼 발바닥의 감각신경의 민감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근막이 풀리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붙여서 아침에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위별로 발바닥 어디에 붙이는 게 좋은가 보면은, 무릎이 아픈 분들은요,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 거기다가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발바닥 디딜 때 딛고 치고 나갈 때 바닥에 닿는 부위보다 약간 아래쪽 그쪽에 붙이면 발바닥에서 종아리하고 무릎으로 연결되는 근막이 이완이 되니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허리가 아픈 분들은 뒤꿈치에다가, 뒤꿈치 이렇게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하니 지방층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거기가 뒤꿈치 중앙 부위예요. 여기를 파스를 붙여주면 이게 후방 근막 라인이기 때문에 이 뒤꿈치에다가 딱 붙이면 종아리를 타고 햄스트링 타고 허리까지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깨랑 등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바깥쪽이에요. 외측에다가,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바로 아래죠. 그쪽에다가 붙여주면 어깨랑 등 통증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뒷목이 아픈 분들은 발바닥 안쪽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패드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
여기를 붙여주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파스를 한 곳에만 붙일 수 있다면 어느 부위가 가장 효과가 좋냐? 저는 발바닥 정중앙 이렇게 얘기할게요. 발바닥 정중앙이 우리 전신 근막의 시작점이에요. 발바닥 중앙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로 올라가고 햄스트링으로 올라가고 골반, 허리, 결국에 등, 어깨, 머리 쪽 두피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게다가 이 부위가 흡수가 잘 돼요. 발바닥 중앙이 신경 말단도 많고 혈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파스를 붙이면 흡수가 되게 잘 되는 부위라서 여기다 붙이면 좋겠죠. 실제로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잘 뭉치는 분들은 여기다가 파스 붙이면 효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오래 서 있는 분들, 허리나 무릎 아픈 분들이 또 여기 붙이면 좋기 때문에 발바닥 정중앙 추천드립니다. 냉파스와 온파스를 언제 써야 좋으냐? 사용 시기가 좀 다릅니다. 냉파스는 아프고 나서 48시간 이내 급성 통증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냉파스는 멘톨이라든가 플린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리고 붓기를 빼고 염증하고 열감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삐었을 때 염자, 삐끗하고 어디 부딪히고 그다음에 넘어지고 타박상 이럴 때 냉파스를 아프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온파스, 열파스는요 3일이 넘어간 거,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경우. 온파스는 캡사이신이라든가 살리실산 메틸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혈류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급성에서는 냉파스, 3일 이상 지난 통증에서는 온파스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당뇨병 환자가 파스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당뇨가 있으면요 말초신경병이라고 말초신경의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면 어떤 파스같이 강한 화학적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파스를 붙였는데 트러블이 생겼을 때 뜨겁거나 따갑거나 피부가 벗겨진다든지 물집이 생기고 이거를 못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2차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일단 파스를 붙이더라도 짧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자극성 파스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피부가 만약에 파스를 붙였는데 좀 붉어진다. 그럼 빨리 떼야겠죠.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반창고라 그러죠. 그냥 반창고만 붙여도 빨갛게 알레르기 올라오는 분 있거든요. 이런 분들 파스 오래 붙여놓으면 100% 피부에 트러블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피부가 진짜 얇은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 피부가 확 벗겨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파스 오래 붙여놨다가 뛸 때 피부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분들, 고름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염증이 있는데 거기다 파스 붙이면 오히려 악화가 되겠죠.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스 효과를 2배 높일 수 있는 비밀 습관이 있죠. 첫 번째는 물 마시는 거. 이 파스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려면요 피부가 촉촉해야 돼요.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충분히 파스와 교환이 되면서 피부 안쪽으로 쫙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스 붙이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물 한 컵 드세요. 그럼 몸속에 쫙 흡수가 되면서 한결 파스의 흡수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를 붙이기 전에 그 붙일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붙일 거면 발바닥을 마사지 해주고, 손목이나 발목 이런 데 붙일 거면 움직여줘가지고 그 주변에 혈류를 좀 증가시키고 이완시켜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잖아요. 파스 붙이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운동해준다면 흡수력도 올라가고 전신 순환을 좋게 해주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근데 파스를 붙여도 전혀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통증 원인이 근육이 아닌 경우예요. 결국엔 파스라는 게 치료 효과를 보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너무 심한 분들 예를 들어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신경통 관절 안쪽에 어디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되고 인대가 심한 염증 때문에 퉁퉁 부어있고 이러면 큰 효과를 못 보겠죠. 그 다음에 파스 붙이는 위치가 좀 좋지 않은 경우, 뼈 위에다 그냥 딱 붙인다든지 이러면 좀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하루 24시간 넘게 붙여놓으면 파스 성분은 다 날아간 거고 피부도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럴 때는 효과를 못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급성기에 48시간 이내에는 냉파스를 붙이는 게 좋다 그랬죠. 거기다 온파스를 붙인다든지 그러면 효과를 못 볼 거고, 반대로 온파스를 붙여야 될 상황에서 냉파스를 붙여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이 별로 좋지 않으면 파스를 붙여도 흡수가 돼서 몸에서 이 성분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효과를 못 보겠죠. 그래서 근막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도 효과를 못 봅니다. 50대 이상에서는 만세 자세를 하고 잤더니 편해요. 쇠우잠 자는 게 편해. 수명 20년을 줄이는 반드시 피해야 될 수면 자세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눕기가 좋은 자세냐? 아니에요. 좋지 않은 자세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위한 스트레칭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수명 20년을 줄이는 최악의 수면 자세 1위 시작을 할 건데요.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 척추가 유일하게 회복을 하는 시기예요. 낮에는 우리가 계속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척추는 하루 종일 중력하고 싸웁니다.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은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 체중에 의해서 디스크들도 압박을 받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근육하고 디스크, 인대 쪽에 압력이 가해지다가 잠을 잘 때야 비로소 이러한 프레셔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디스크는 속에 있는 수분을 채우기 시작하고요. 긴장됐던 근육들은 이완이 될 거고, 그러는 사이에 압박된 신경이 풀려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재활의 시간을 바로 수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면 자세가 잘못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러한 프레셔로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에 오히려 삐뚤어게 잔다, 자세가 좋지 않다. 그러면 한쪽 디스크가 눌린 상태에서 7시간, 8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눌림이 신경을 자극을 하고,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은 계속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가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라는 거는 하루 7시간, 8시간 잠을 자면서 쉰다, 이런 개념보다도 오히려 수면을 잘못하게 되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밤새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잠들기 전에 미리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허리 통증의 큰 원인이 수면 중에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첫 움직임을 할 때 우리가 잠자기 전에 어느 정도 풀어주고 나서 잠을 잔다면 그만큼 자는 동안 조금만 회복을 해도 좋아지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온열 패치라든가 폼 롤러 같은 걸로 근막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면 밤사이에 그만큼 그 근육 내에 혈액순환이 좋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거를 실제로 아픈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체감으로 느끼는 게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나 목 주변 근육 회복력이 더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수면 자세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근육하고 인대는 탄력이 떨어져요. 탄성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젊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잠 많이 안 자도 회복됩니다. 조금만 잠을 자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몸이 굳고 근육과 인대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회복 능력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젊을 때는 잠자는 동안에 자세가 조금 틀어지더라도요, 근육 자체가 회복 능력이 좋으니까 균형이 금방 잡히고 디스크 수분이 채워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5, 60대 이상에서는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육이 뻣뻣해지고 인대가 뻣뻣해지니까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5, 60대 이상에서는 잠들기 전에 근육 풀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미세한 진동을 준다든지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서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이완시켜준다면 수면 자세를 중립으로 잡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떨어진 탄력을 보완해주는 연세가 드신다면 잠자기 전에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엎드려 자는 자세를 얘기하고 싶어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진짜 여러 가지 악조건을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엎드리게 되면 숨은 쉬어야 되니까 목을 옆으로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 자체가 꺾이면 이게 이제 척추에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기도도 틀어지게 돼서 잠자는 동안 원활한 산소 공급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은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엎드려 자면서 목이 틀어지면 당연히 등뼈하고 허리뼈는 거기 맞춰서 같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허리가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로 자게 되면 디스크하고 뼈가 붙는 후관절이라고 있어요. 이쪽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통증을 일으키고 덩달아서 골반까지 틀어지면서 아침에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자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될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쇠우잠 자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건데 이게 좀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척추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새우를 생각하면 척추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C자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척추는 원래 C자 모양이 아니에요. S자 모양으로 곡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강제로 C자로 그냥 하나의 커브로 만들어버리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나오는 모양이 돼버려요. 그게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가 저리거나 골반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대로 C자로 잔다기보다는 C자로 자면서 약간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깨가 한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비틀리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척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이게 반복이 되면 근육 불균형이 생길 거고. 근데 우리가 새우잠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잠깐 안정감을 줄 뿐이지 척추에는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겁니다. 만세 자세가요, 기본적으로 어깨 근육이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세 자세를 하고 잤더니 편해요. 그 얘기는 낮 동안에 이 승모근이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자세로 자는 게 나쁘다기보단 만세 자세로 잘 수밖에 없는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게 되면 승모근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부담이 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얼마나 이 근육을 많이 혹사를 했고 굳어져 있으면 잠잘 때 이렇게 하고 자야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어깨 근육을 더 많이 이완시켜줘야 돼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척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대신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베개 높이가 되게 중요해요. 옆으로 누울 때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이렇게 꺾이겠죠. 또 너무 높으면 반대로 꺾일 거예요. 그리고 경추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거고요. 이 어깨 폭하고 맞는 높이의 베개를 이용하면 옆에서 잘 때도 일직선의 척추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골반 각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옆으로 눕게 되면 어깨 높이를 맞췄어요, 베개로. 근데 골반도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니까 골반이 또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골반이 틀어지면 그 상태로 잠을 자면 안 좋겠죠. 그럼 골반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옆구리에 쿠션을 대든지 무릎 사이에 쿠션을 대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잘 유지가 됐고 S자 곡선도 유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만 해준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가 척추에 가장 부담을 덜 주고 베스트인 수면 자세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눕기가 좋은 자세냐? 좋은 자세 맞아요. 저도 바로 자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육이 너무 타이트한 분들, 특히 척추 기립근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누웠을 때 뜨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가 딱 누우면은 전반적으로 잘 받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선택을 할 때 딱딱한 침대가 좋냐 말랑말랑한 침대가 좋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개인의 척추 상태에 맞춰서 골라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너무 타이트하면 타이트한 허리를 좀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매트리스를 골라야 되는 것처럼 똑바로 누웠을 때 척추 정렬이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유지가 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이 S자 곡선이 뜨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뜨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는 동안 근육이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허리가 아파요. 근육이 밤새도록 쉬지를 못하고 S자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바로 누울 때 만약에 허리가 뜨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뜨는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베개를 이용한다든지 쿠션을 이용을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내 허리 곡선에 맞는 매트리스 강도를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베개 높이 하나로 척추 각도가 완전히 변한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베개 높이가 척추 전체 각도를 크게 바꿔요. 베개라는 게 머리만 받치는 게 아니에요. 목을 받침으로써 어깨, 등, 골반까지 이어주는 이 정렬을 결정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낮은 베개 되면 꺾이잖아요. 꺾이면서 그게 결국에 등하고 골반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 높이는 그만큼 중요하다. 바로 누웠을 때도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추의 각도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베개가 너무 낮으면 턱이 과하게 들려지면서 과신전이 되겠죠. 이렇게 목 하나가 틀어지면서 척추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개 높이는 수면 자세의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는 날마다 수면 자세가 다 다른데 아침에 있는 통증은 하루 만에라도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수면 자세라는 게 하룻밤만 달라도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집에서 잠을 잘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갔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되게 불편한 적 있으시죠? 아니면 호텔이나 펜션에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요를 깔고 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침대에서 잘 땐 괜찮았는데 그 하루 펜션에서 이불 깔고 자면 허리가 굉장히 뻣뻣하고 아팠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딱 하루만 자세가 좋지 않아도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엎드려 자기나 새우 등을 만들어서 자는 새우잠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그렇게 잠을 자도 골반이나 목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고 비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통증이 오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편안해서 이렇게 잔다는 말이 진짜 건강한 기준일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자세가 사실은 좋지 않은 자세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 자체가 이렇게 일자허리인 분들, 반대로 후만으로 되어 있는 허리를 가진 분들은요. S자 커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새우등 자세가 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자세가 아닌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자세를 가지면서 척추나 근육이 거기에 맞춰져 버렸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교정을 해야 돼요. 나의 S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줘야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몸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새우등 말고 자는 게 편해. 난 이렇게 잘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처음 며칠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똑바로 S자 커브를 유지하면서 잠을 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베개라든가 쿠션을 이용해서 나의 커브를 만들어 놓고 잠을 자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한 달 후, 2달 후, 3개월 후 나의 체형을 보면 체형이 굉장히 예뻐지고 편안해 보이고 키도 더 커지고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잠을 잔다기보다는 예쁜 자세로 자는 게 좋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린다는 말 실제로 근거가 있느냐?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사실도 좀 있다. 왜냐하면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흉곽에 심장만 있는 게 아니죠. 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폐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갈비뼈나 이런 것들도 있고 중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조금 쏠리는 현상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막 심장이 눌려서 부담이 증가하고 이렇게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부에서 왼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고 나오는 게 부담을 줘서 두근거림이 생긴다든지 답답함이 생긴다든지 심장 박동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정도는 생길 수는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만큼 눌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런데요,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는 해요. 심장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은 분들이 있어요. 불안 증상이 있다든지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엔 어느 쪽으로 눕느냐에 따라서 조금 불편감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조금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큰 문제가 없고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눕는 방향이 더 편한 쪽으로 눕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눕는 게 조금 더 편안하고 좋다.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다른 소화계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조금 상황은 달라져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 주변의 구조도 탄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좀 딱딱해지고 심장 자체의 민감도도 좀 올라가고요. 또 왼쪽으로 누울 때 심장 쪽으로 장기와 흉곽의 무게가 좀 쏠리던 부담이 있는데 60대 이후가 되면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생겨요. 오른쪽으로 눕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이 나쁘고 오른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좀 숨쉬기가 편하고 심장의 답답함이 좀 덜하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 나는 반대로 난 60대가 넘었지만 왼쪽이 편하다 느낀다면 그거는 뭐 굳이 60대 이후에는 오른쪽이 좋대 하고 답답함을 참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무실 필요 없이 편안한 방향을 찾아서 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수면 자세는 첫 번째로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면 흉곽이 눌리잖아요. 가슴이 눌리니까 압력이 올라가고 그만큼 숨쉬기도 어려워져요. 게다가 고개를 꺾기 때문에 기도도 비틀어지면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 쉴 때도 하고 흉곽을 열어야 되는데 엎드려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엎드려 자는 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베개를 대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고개가 과하게 꺾이면서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되니까 그게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문제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베개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딱 누웠을 때 편안하고 경추 각도가 잘 유지가 돼서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각도를 잘 찾아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루 종일 긴장되고 굳어있던 근육을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훨씬 더 척추가 편안한 각도와 정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바로 눕게 되면 하루 종일 갖고 있던 근육 긴장과 비틀림이 그대로 남은 채로 눕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자세로 잘 수가 있어요. 새우잠을 잔다든지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든지 허리를 이렇게 말아놓고 자는 게 편하다든지. 근데 만약에 잠자기 전에 한 5분만 투자해서 근육을 좀 풀어줬다, 그때는 딱 중립을 이용해서 S자 커브를 만들어서 자는 게 편안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자기 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 여러분들의 꿀잠을 위한 스트레칭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앉아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10초 버티고요.
10초 후에 다시 편안하게 내려오고, 이거 3번 해줄 거예요. 쭉 열어서 가슴을 열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10초 동안. 제자리로 왔다가 마지막 쭉 열어서 가슴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엉덩이하고 허리 쪽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해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 세 번씩 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고관절을 이완시키는 건데 발바닥을 서로 붙여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쭉 열어줍니다. 30초 동안 가만히 유지해 주세요.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방금 알려드린 동작 잠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해보시면 정말 편안한 척추 정렬을 가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전에 음주예요. 난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와.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잠드는 거는 빨리 잠드는데 수면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고 그러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서 근육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 목 통증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시간에 스마트폰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불빛이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근육 긴장도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기 직전까지 쫙 보고 딱 잠을 들면 나쁜 자세로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숙면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좋은 자세가 망가지기 때문에 수면 전에 음주하는 습관,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만 하던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셨는데 이게 내 건강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60대들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왜 60대 이상은 걷기만 하는 운동으로는 근력과 균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냐. 걷기가 좋은 운동 맞아요. 심폐기능을 유지를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죠. 그런데 60대 이후의 근력 균형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아니니까. 걷기라는 게 주로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노년기에 빠르게 약해지는 근육은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고관절 주변의 안정근, 발목 안정근 이런 근육들인데 이런 근육이 걷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자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균형을 잡아주는 고관절 근육이나 발목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걸음을 걸을 때 중심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프면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면 걷는 것만으로는 기초 체력은 유지할 수 있어도요. 넘어지지 않는 힘, 그리고 허리, 무릎을 보호하는 힘, 고관절 안정성은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걷는 거 더하기 그 외에 자세를 유지하는 엉덩이나 햄스트링 근육을 함께 단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걷기만 하던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셨는데 공통적으로 부족한 근육들이 있죠.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근육이 공통적으로 약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엉덩이, 둔근의 약화예요. 엉덩이는요, 걸음을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메인 엔진. 근데 걷는 것만으로는 엉덩이가 충분히 자극을 못 받죠.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을 걸을 때 이 골반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게 허리랑 무릎에 부담을 줘요. 두 번째는요,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 근육이 굳어요. 딱딱해집니다. 걷기 동작만으로는 햄스트링을 충분히 늘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진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시키니까 타이트해지고 골반이 뒤쪽으로 말리고 그게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발목의 안정근이 약해지는 거예요. 발목은 비틀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목이 약해지면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이나 허리 쪽에도 충격을 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엉덩이 둔근 그리고 햄스트링, 발목 안정근 이 세 가지가 약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60대들은요, 뒤로 젖히는 운동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허리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버드독이라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드독은요, 네발기기 자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를 한 다음에 한쪽 팔을 들고요,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주는 게 버드독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고 3초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제자리로 오고요. 또 이번에는 반대쪽 손을 들면서 반대쪽 다리를 뻗어줘요. 하나, 둘, 셋. 이 운동을 10회 총 3세트를 해주는 거예요. 3초 버티고 하나, 둘, 셋. 내려오고 또 반대쪽 하나,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한 세트에 10회, 토탈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 운동이 안전하냐면요, 허리를 과도하게 꺾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나 후관절에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고, 허리를 안정시키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버드독 운동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60대들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의자 스쿼트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준비 자세는 의자 앞에 서서요, 정강이가 의자 끝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지도록 위치를 해줍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요.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양손은 가슴 위로 해도 되고 앞으로 나란히를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앉을 건데, 앉을 때 주의할 게 이 무릎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할 때는 무릎 부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앉을 때 처음에 큐를 주는 방법은 절대 무릎에 힘을 주지 마시고 엉덩이 근육으로 의자 끝을 터치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의자를 엉덩이로 살짝 탁 밀었다가 올라온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려갔다 올라온다. 이때 무릎의 힘을 이용하지 말고 엉덩이로 터치 올라오고, 터치하고 올라올 때도 엉덩이 힘으로 올라옵니다. 허리는 딱 자연스럽게 S자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로 의자를 터치하고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보통 60대 기준에 한 번 할 때는 기본 10회, 2세트에서 3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0회에서 30회 정도 하는 거죠. 대신에 주의할 거는 이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건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세를 좀 더 교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하고 나서 어딘가 통증이 온다면 그거는 일단은 멈추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강도를 낮춘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고관절 스트레칭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타이트하고 고관절의 힘이 약하면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스트레칭 꼭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다 올리세요. 이렇게 허벅지 위에 올리면 숫자 4 모양이 되잖아요. 이 4자 모양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이 엉덩이 뒤쪽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거든요. 한 번 할 때 30초 정도 하는 거예요. 다리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앞쪽으로 쭉 스트레칭해서 30초. 자, 한쪽을 했으면 반대쪽도 해줘요. 이렇게 올려놓고 앞쪽으로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양쪽을 해보면 어느 한쪽이 더 통증이 있고 잘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고관절이 더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를 더 해줘야 돼요. 한쪽을 30초 해주고 반대쪽을 딱 하려고 했더니 느낌상 여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조금 더 30초보다 더 길게 해준다면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낙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60대 이상 분들이 낙상을 예방하는 아주 핵심적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이 운동 정말 간단하고 쉬우니까 꼭 따라해 주셨으면 해요. 방법은요, 한쪽 발로 이렇게 서서요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이 운동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지금 균형이 잘 안 잡히는데 엉덩이 근육이 힘이 좋아야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쭉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이때 발이 땅에 닿지 말고요, 하체 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숙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내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이거를 보통 처음에는 힘드니까 한 3번 정도밖에 못해요. 이걸 늘려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3번, 최종적으로는 5번에서 10번까지도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자, 한쪽 했으면 반대쪽도 해야죠. 반대쪽 딱 자리를 잡고 이렇게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려오고, 또 다시 쭉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보시면 제가 중심을 잡으려고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5초 버티고 올리고, 내려갔다가 5초 버티고 올리고, 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혈압, 당뇨, 관절 질환의 질환별로 추천하는 운동 소개를 해드리면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숨을 참거나 강한 힘주기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발살바라고 하는데 갑자기 복압이 딱 올라가면서 배에 힘주는 이런 운동들이 혈압을 되게 올리거든요. 뇌압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숨 참는 운동은 좀 피해주고, 가벼운 근력 운동 해주고, 걷기 운동도 속도를 좀 조절해서 해주고, 뭐 실내 자전거 같은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큰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 좋아요. 큰 근육이라면 하체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결국에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근육을 이용하는 스쿼트라든가 힙 힌지, 브릿지 운동 같은 걸 해서 혈당 조절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절이 아픈 분들은 관절에 부하가 덜 걸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프라든가 깊은 스쿼트라든가 이런 동작 좀 피해 주시고, 속도를 좀 낮춰서 천천히 하는 하체 근력 운동, 아니면 코어를 좀 단단하게 하는 버드독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게 관절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운동 강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느냐, 쉬우면서 정확한 기준이 있죠. 운동을 하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래는 하기 어려운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왜 이 기준이 적정하냐면 내 몸에 적당한 부하를 주는 심박동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호흡은 빠른데 대화는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부담이 없이 심장박동수가 올라간 그런 상태니까 그 정도 강도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 정도 운동 강도는 좀 위험하다라는 건 말하는 것도 좀 힘들 정도로 숨이 찬 강도. 이 정도 강도는 너무 셉니다. 무릎이나 허리 쪽의 부상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운동 강도가 약하면 운동 하나만 하잖아요. 시간만 들이지, 시간 내서 운동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것도 안 좋으니까 딱 그 정도, 말은 하지만 노래는 못하는 정도의 강도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하면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동작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중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우리 레그 프레스 하잖아요. 근데 무릎을 깊게 굽힌 상태에서 큰 중량을 밀어내는 건데 이때 무릎 연골의 압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60대에는요 이미 연골, 반월상 연골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고 얇아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거운 중량을 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중량을 준 레그프레스는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해서 달리는 거예요. 고강도로 달리거나 고강도로 뛰는 거죠. 러닝머신은 노면에서 뛰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밖에서 뛰는 거는 이 노면도 조금씩 상태가 다르고 경사들도 조금씩 다르고 쓰는 근육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 부담이 없는데 러닝머신은 정말 같은 조건에서 계속 똑같은 근육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도까지 빠르게 한다? 그러면 똑같은 근육이 그만큼 더 부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충격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러닝머신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트위스트하는 운동. 복근 비트는 동작 있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처럼 허리를 딱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운동. 이게요. 허리를 둥글게 마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좋은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 동작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엉덩이나 다리 쪽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점프나 착지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이에요. 줄넘기, 버피, 점프 스쿼트 같은 게 어느 정도 하는 건 괜찮겠지만 이걸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로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관절염이 걱정되는 60대 이상에서는 이렇게 점프와 착지 동작이 반복되는 건 부담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60대가 피했으면 하는 운동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충격이 크게 오는 동작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빠르게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동작,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동작, 무릎을 과도하게 꺾고 중량을 치는 그런 동작, 이런 공통점이 있는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통증이 왔어요. 그런데 이 통증 신호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어떤 통증이 왔을 때 멈춰야 되는 신호인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관절 깊은 곳에서 오는 찌릿한 통증이에요. 근육 통증은 넓게 오면서 좀 둔한 느낌으로 와요. 근데 연골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통증은 굉장히 깊고 날카롭게 옵니다. 팍 하고 순간적으로 특정 각도에서 훅 하고 통증이 들어와요. 그래서 관절 깊은 곳에서 찌릿한 통증은 멈춰야 된다. 두 번째로 어느 한 방향으로 딱 움직일 때만 생기는 통증. 무릎을 굽힐 때 어디가 콱 하고 찝히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허리를 비틀 때 어디가 찌릿하고 통증이 오는 거야. 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방향으로 하면 딱 아파. 그러면 그 방향 쪽으로 할 때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방향에서 통증이 생긴다. 요거 멈춰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운동을 하고 나서 하루 정도 아픈 거는 괜찮아요. 그 이상 될 때. 한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프다. 이거는 그냥 단순 근육통이 아니고 관절이나 심줄에 무리가 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통증 같은 경우엔 허벅지나 엉덩이가 좀 묵직하고 아프다. 넓게 퍼지면서 당긴다. 이런 통증이 정상적인 근육통이고 이렇지 않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증상이 있다면 운동을 멈춰야 됩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10대 이상의 가장 이상적인 운동 루틴은요. 근력 운동은 한 15분 정도.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가장 빨리 약해지는 근육이 엉덩이, 허벅지 뒤쪽, 고관절, 발목 안전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부위를 운동하기 위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한다든지 힙힌지 운동, 버드독, 발목 안정 운동 이렇게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잡는 운동도 한 5분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한 발로 서 있는다든지 스텝 터치를 한다든지 이건 한 5분 정도 해주고 유산소 운동 한 20분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걷기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 이런 거 한 20분 정도 해주고 마무리로 스트레칭 5분 정도 해주면 아주 적절한 루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에 운동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원칙 말씀드리면요. 큰 근육을 안전하게 자극하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60대 이후에는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어쩔 수 없어요. 1년에 1%씩 빠집니다. 그리고 균형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운동을 점점 못하게 되는 꼴이 되고 이게 내 건강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큰 근육을 운동해야 돼요. 엉덩이, 허벅지, 고관절 이렇게 큰 근육을 운동을 해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은 투자 대비 얻는 게 더 많고 균형 감각을 챙길 수 있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하체 쪽에 큰 근육을 운동하셔라. 그리고 균형 감각을 늘려라. 이거를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